오후 2시 30분. 시내 중앙은행 1층 로비에는 에어컨 바람과 함께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형광등 불빛 아래 30대 여성 한 명이 떨리는 무릎으로 바닥에 꿇어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검은색 정장 치마가 바닥에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고 그녀의 손끝은 하얀 A사 용지를 붙잡고 있었다. 서류 위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검은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다. 김서영 대리, 고객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50대 중반의 남성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며 말했다. 가슴팩에 박상호 부지점장이라고 적힌 명찰이 형광등에 반짝였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업무를 보던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부지점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서영이 고개를 들어 간청하듯 말했지만 박상호는 코웃음을 쳤다. 이렇게까지? 김 대리, 자네가 실수로 고객 통장에서 100만 원을 잘못 이체했을 때도 그런 말 했나? 우리 은행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느린 동작으로 고개를 돌렸다. 72세 정옥분. 회색빛 파마 머리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고 오래된 하늘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핸드백이 꼭 쥐어져 있었고 작은 눈동자에는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저 아이가 내 며느리구나.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년 전 아들을 잃고 혼자가 된 자신을 위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다 주고 병원에 갈 때마다 동행해주던 그 고마운 며느리가 지금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여보세요. 그만 좀 하시지요. 옥분이 벤치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박상호는 그녀를 힐끗 보고는 다시 서영을 내려다보았다. 할머니, 이건 은행 업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김 대리, 계속해서 사과하시오. 서영의 어깨가 더욱 떨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로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주변 고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쯧쯧, 요즘 은행 직원들이 저 정도로까지. 저렇게 큰 실수를 했으면 당연하지.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옥부는 핸드백을 더욱 꽉 쥐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6.25 전쟁 때 피난길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구걸까지 했던 그때의 용기가 7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솟아올랐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뭐하러 있나. 저 아이를 구해야겠다. 옥부는 천천히 서영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에 작은 메아리를 만들어냈고 정적 속에서 그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딱, 딱, 딱. 여보시오, 박 부장인가? 옥분이 박상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키 차이 때문에 목을 많이 젖혀야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부지점장입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시죠? 내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되겠소. 박상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영을 보고 옥분을 번갈아 쳤다. 며느리라고요? 김 대리가 할머니 며느리라고요? 그래요. 내 아들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된 나를 저 아이가 친딸처럼 모셔줬소. 그런데 지금 무슨 일로 저렇게 괴롭히는 건가? 로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구경하던 고객들의 표정도 동정어린 눈빛으로 변했고 은행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다. 박상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할머니, 이건 업무상 문제라서요. 김 대리가 큰 실수를 해서. 실수야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람을 저렇게 무릎 꿇리고 망신을 주는 게 정당한 일이요?
옥분의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어린 시절 일제강 점기를 겪고 전쟁을 경험하며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돌보며 살아온 한 여인의 깊이 있는 음성이었다. 하지만 할머니,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한가? 옥분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다. 가죽 커버가 해져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은행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내가 이 은행에 돈을 맡긴 지 30년이 넘었소. 그동안 한 번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었는데. 박상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30년 동안 같은 은행을 이용했다면 꽤 오래된 고객이었고 옥분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서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저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옥분이 통장을 박상호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다. 박상호가 옥분의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 앞으로 향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렸다. 딸깍 딸깍 딸깍. 그 순간 옥분의 마음속에는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1994년 봄 남편 김철수와 함께 처음 이 은행에 왔던 날. 손에는 한 달 동안 품팔이에서 모은 5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여보, 우리 아들 대학 보내려면 돈을 모아야 해. 이 은행에 조금씩이라도 넣어두자. 그래 옥분아. 우리 정호가 공부 잘하니까 꼭 좋은 대학 보내자. 옥분의 눈가에 촉촉함이 스며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자신이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언젠가 며느리를 구하는 무기가 될 줄은. 어머니.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옥분을 불렀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괜찮다 서영아. 어머니가 있잖니. 옥분이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 순간 서영의 마음속에도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2020년 남편 정호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자신을 끌어안아 주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 서영아, 우리 정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너야. 내가 있으니까 울지 마라. 그 이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시던 어머니.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 함께 가주시고 명절이면 혼자 있지 말라며 집으로 부르시던 분. 서영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한편 컴퓨터 화면을 보던 박상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계좌 잔액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리고 옥분을 돌아보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객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상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며 지점장실로 향했다. 로비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다.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저 할머니 보통 분이 아니신가 봐. 옥분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서영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 말했다. 서영아, 일어나거라. 무릎 꿇을 일 없다. 서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자 옥분은 핸드백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무슨 소리냐. 가족이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옥분의 목소리에는 한국 전통 가족의 정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단순히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라 혈육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었다. 옥분은 1952년생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는 18살에 김철수를 만나 결혼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아들 정호가 태어나고 농사와 품팔이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교육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었던 옥부는 정호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가 시장에 팔고 농한기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호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서영이와 결혼했을 때의 감격.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하지만 2020년 교통사고 소식을 듣던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50년 인생의 목표였던 아들을 잃은 절망감. 그런 그녀에게 서영이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마지막 남은 가족이자 아들의 사랑이 살아있는 증거였다. 어머니, 제가 정말 실수를 했어요. 고객 송금 처리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실수야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람을 저렇게 무릎 꿇리고 망신 주는 게 맞나? 내가 봐도 그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심했어. 바로 그때 지점장실에서 박상호가 나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어색했다. 뒤이어 50대 후반의 남성이 정장을 바르게 차려입고 나왔다. 가슴에 김대중 지점장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정옥분 고객님이시죠? 김대중 지점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가왔다. 그의 태도는 박상호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래요. 내가 정옥분이요.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에서 고객님께 불쾌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옥분은 지점장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다. 불쾌한 일이라. 내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했던 게 불쾌했다면 불쾌했지. 김 지점장이 박상호를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30년 동안 한 푼도 빼지 않고 꾸준히 적금을 넣어온 VIP 고객. 그것도 상당한 금액의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요? 무슨 조치 말이요? 옥분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영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어머니와 지점장 사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김대중 지점장이 박상호에게 손짓을 했다. 박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지점장에게 보여줬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김 지점장의 눈이 커졌다. 잔액 34억 7,580만 원. 34억 7천만 원. 그것도 30년 동안 한 번도 출금하지 않고 복리로 불어난 금액이었다. 이게 정말입니까? 김 지점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적금 내역을 클릭해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1994년부터 매달 빠짐없이 50만 원씩, 나중에는 100만 원씩 입금한 기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박 부장, 이 고객님이 우리 은행의 최상위 VIP라는 걸 몰랐나? 박상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함부로 대했던 할머니가 은행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히는 대고객이었던 것이다. 옥부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3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1994년 5월 첫 적금 50만 원. 남편과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가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모은 돈. 1995년 겨울 품팔이로 번 돈 80만 원 중 50만 원을 또 넣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손가락이 얼어터질 것 같았지만 아들 정우의 교육비를 생각하며 참았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도 꿋꿋이 매달 적금을 넣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적금을 깨고 있을 때
옥분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 모아야 한다며 오히려 부업을 늘렸다. 2003년 정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부터는 매달 200만 원씩 넣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돈 벌어요. 그만 고생하세요라는 아들의 말에도 늙어서 너희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며 계속 일했다. 2010년 정호가 승진하면서 매달 500만 원씩 넣기 시작했다. 정호가 서영이와 결혼할 때도 적금은 그대로 두었다. 이 돈은 나중에 손주들과 가족을 위한 거야라며 웃었던 그때. 2020년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매달 적금은 계속했다. 슬픔 속에서도 서영이를 위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머니. 서영이 옥분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김 지점장이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고객님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소중함이라. 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이 은행에 돈을 맡긴 건 단순히 이자를 받으려고가 아니었소.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스며 있었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내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 실수 한 번 했다고 바닥에 무릎 꿇리고. 박상호가 급히 나서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되는 일인가? 내 며느리가 받은 모욕이 사라지나?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저 할머니 말씀이 맞네. 직원이 고객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지. 은행이 갑질하는 거 아니야? 저 부장 완전 잘못했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서영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고객들도 이제는 옥분과 서영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김 지점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부장을 즉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고 김서영 대리에게는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동? 옥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사람이 다른 부서에 가서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 김 지점장이 당황했다. 옥분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옥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별거 아니요. 그 사람이 내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직원들을 사람답게 대하겠다고 약속하면 되겠어. 박상호가 서영 앞으로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김서영 대리,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이 당황해서 옥분을 바라봤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영도 작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더. 내 며느리가 이 일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소. 김 지점장이 급히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김 대리는 우수한 직원이고 이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승진 심사에 가점을 주겠습니다. 옥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계획대로였다. 그럼 됐소. 내 며느리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오. 김 지점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아니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지. 옥분이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영아, 이제 집에 가자. 저녁 준비해야지. 서영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글썽거렸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해.
우리가 가족이잖니. 두 사람이 은행을 나서자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작은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은은한 메아리를 만들어냈다. 박상호는 자리에 그대로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김 지점장이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박 부장,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존중해야 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옥분과 서영. 따스한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서영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34억이라는 게 정말이에요? 옥분이 서영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영아. 어머니가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연금만으로 어렵게 사신다고 생각했는데. 옥분의 눈가에 촉촉한 미소가 번졌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되지. 그리고 이 돈은 원래 다른 용도로 모은 거였어. 두 사람은 은행 앞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옥분의 회색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다른 용도요? 응. 원래는 정호 아버지 병원비로 쓰려고 모은 거였어. 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3년 전 남편 김철수가 췌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의 일이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여보, 치료받자.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 하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옥분아, 그 돈은 나중에 정호와 서영이를 위해서 써야지.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데? 하지만 김철수의 의지는 확고했다. 결국 그는 기본적인 치료만 받고 1년 후 세상을 떠났다. 그때 옥분은 자신을 원망했다. 왜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 돈을 억지로라도 써서 남편을 살리지 못했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다. 서영아, 어머니 잘 부탁한다. 그분이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다오. 옥분이 서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 후로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 그냥 놔두기만 했지. 그런데 옥분이 잠깐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다. 정호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거든. 옥분아, 그 돈은 나중에 서영이와 손주들을 위해서 써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그런데 1년 후에 정호까지 떠나버렸잖니.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남편도 아들도 모두 보내고 혼자 남았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지. 옥분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다시 단단해졌다. 그런데 서영이가 있더라고. 매일 도시락 가져다 주고 병원에 함께 가주고 명절 때마다 함께 보내자고 하고. 그때 깨달았어. 아, 내게도 여전히 지켜야 할 가족이 있구나. 서영이 옥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머니, 제가 도리어 어머니께 많은 걸 받았어요. 정우 오빠 잃고 너무 힘들 때 어머니가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서로 기대고 사는 게 가족이지. 그런데 옥분이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은행에서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걸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 내 딸 같은 서영이가 저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그래서 통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응.
돈이라는 게 정말 필요할 때 써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니? 오늘같이 내 가족을 지켜야 할 때 말이야.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김대중 지점장이 서 있었다. 손에는 정중한 선물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갑자기 찾아뵈어서. 김 지점장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옥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실은 본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30년 동안 34억을 예치해 주신 최우수 고객이신데 저희가 제대로 예우하지 못했다고요. 김 지점장이 상자를 내밀며 계속 말했다. 이건 본사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 고객님께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옥분이 상자를 받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런 걸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닌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오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김 지점장이 서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김서영 대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팀으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주신 점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옥분이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소. 내 며느리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김 지점장이 다시 한번 인사하고 돌아간 후 옥분과 서영은 다시 조용해진 공원에 남았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옥분이 서영의 볼을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다. 갚을 게 뭐가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그리고 옥분의 눈에 장난스러운 빛이 스쳤다. 이제 진짜 손주 하나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돈을 쓸 곳이 생기지. 서영이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어머니.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에 맑게 울려 퍼졌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한 봄볕처럼 포근했다. 서영이 새로운 부서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지 한 달. 어느 금요일 저녁 어머니 집을 향하던 그녀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영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언니 수정의 다급한 목소리. 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식은 회복하셨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서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옥분이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다. 서영아 왔구나. 어머니,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옥분이 서영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았으면 걱정만 했을 텐데. 그리고 옥분이 잠깐 멈추고 서영을 바라봤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은행에서 그런 거였어. 서영이 깜짝 놀랐다. 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더 이상 괴롭힘 당하는 걸 볼 수 없었거든. 그래서 그 돈을 쓴 거야.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은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은행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가족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야. 서영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다. 어머니, 그럼 그때 34억을. 그래, 원래 내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이었지.
하지만 어차피 치료해도 시간만 조금 늘어날 뿐이야. 그보다는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했어. 옥분이 서영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서영아, 너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 그 돈으로 내가 행복해졌으니까. 어머니.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말할 게 있어. 옥분이 침대 옆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게 또 뭐예요? 마지막 선물이야.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8억 원이었다. 어머니, 이건 또 정호 아빠 생명보험금이랑 내가 따로 모아둔 돈이야. 34억은 내가 당당해지는 데 썼고 이 돈은 내가 앞으로 잘 살라고 남겨둔 거야. 서영이 고개를 흔들었다. 어머니,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필요해요. 서영아. 옥분이 며느리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 줄 아니? 너를 며느리로 맞은 거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된 거야. 그 후 3개월 동안 서영은 회사를 휴직하고 어머니를 간병했다. 옥분은 병상에서도 여전히 서영을 걱정했다. 서영아, 회사 그만두면 안 돼. 승진했는데.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옥분이 마지막 소원을 말했다. 서영아, 텃밭에 가고 싶어. 서영이 휠체어에 어머니를 모시고 정원으로 나갔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서영아, 저기 상추 좀 따다 줄래? 서영이 상추를 따서 어머니께 드렸다. 옥분이 한 입 베어 물며 미소를 지었다. 역시 우리 텃밭 채소가 제일 맛있어. 그때 5살 조카 민준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민준이가 왔어요. 우리 민준이. 옥분이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가 곧 하늘나라에 가야 해. 왜요? 할머니 아픈가요? 응, 조금 아파.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민준이랑 서영이 이모 지켜볼 거야. 민준이가 옥분의 목을 꼭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해시태그 생의 마지막 순간. 12월 어느 새벽 옥분이 서영을 불렀다. 서영아. 내 어머니. 내가 정말 행복했어.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어머니도 제게는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서영아, 마지막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그리고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야. 내 어머니. 그리고 그 34억과 8억. 다 내 거니까 의미 있겠어. 나처럼 가족을 위해서 말이야. 옥분이 서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말을 했다. 서영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새벽 5시 27분. 옥분이 평안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서영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옥분의 일주기. 서영은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텃밭에서 새로운 남자친구 준호와 함께 채소를 기르고 있었다. 서영아,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야. 준호가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준호 씨, 제가 이렇게 큰 유산을 받았는데 괜찮으세요? 바보야,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너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봤다. 어머니, 준호 씨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말씀대로 결혼할게요. 그때 바람이 살랑 불어와 텃밭의 상추들을 흔들었다. 마치 옥분이 답장하는 것 같았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3년 후 결혼식 날. 서영아, 정말 예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영을 보며 언니 수정이 감탄했다. 언니,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 당연하지.
분명히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결혼식장에는 옥분의 사진이 가족석에 놓여 있었다. 서영이 부케를 던지기 전 어머니 사진 앞에 가서 말했다. 어머니, 저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신랑 준호가 다가와 서영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서영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마치 옥분이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결혼 1년 후 서영과 준호에게 아들 도윤이가 태어났다. 서영이 아기를 안고 옥분의 묘소를 찾았다. 어머니, 손주 보러 왔어요. 이름은 도윤이에요. 아기가 마치 할머니를 보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34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이 진짜 유산이었다는 걸.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사랑으로 제가 도윤이를 키울게요.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의 꽃들을 흔들었다. 서영은 확신했다. 어머니가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